세미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에서 저는 일단 미래교육에서 융합교육이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된 신도중학교 교사 손유나입니다. 두 번째로 음악극 수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해주실 김나영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협업하여 만드는 정보 구조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김재남 선생님이십니다. 음악과 수학을 융합한 세계 시민성 교육 수업 사례로 발표를 해주실 박현주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악과 다른 교과의 융합교육 수업으로 발표를 해주실 김세연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 5개의 주제가 다 발표가 나면 선생님들 이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시면 질문과 답변의 시간과 또 관련 그 발표 들으시면서 논의하고 싶으신 거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또 논의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미래교육에서 융합교육이 필요한 이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다시 작은 주제, 첫 번째 달라진 아이들,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세 번째 왜 융합 수업인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작은 주제들로 나눠서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소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달라진 아이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책이나 미디어가 없던 아주 옛날에는 주로 구전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보를 줄 수 있었던 스승이나 어른들은 기본적인 권위를 가지기가 쉬웠습니다.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그 다음 세대들은 주로 책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데 방대한 양의 정보를 습득한 사람이 엘리트의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라고 한 건데 그러나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책을 많이 읽어서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책을 통해 정보를 많이 습득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인터넷상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무지 많은 정보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즉 일상에서 편리하게 검색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면서 꼭 책을 따로 읽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은 안 읽지만 문자를 통한 정보 습득을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가 이렇게 인터넷상의 많은 문자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습득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와 우리 세대가 가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자로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익숙해서 동영상까지는 잘 찾아보지 않는데 아이들은 문자로 습득을 하고 난 이후에 궁금한 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문자로 뭘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휘발유차가 이제 곧 전기차로 전환이 될 거야. 그러면 환경 오염이 몇 % 줄 거고 세상은 또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면 우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개중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아이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전기차에 이제 관심 있는 애들이 그럼 벤츠 전기차에는 뭐가 있고 테슬라 거는 뭐가 있고 중국 거는 뭐가 있고 또 무슨 성능의 차이가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또 그 안에 인테리어는 어떻게 다른지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검색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또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알려주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되는 부분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려준다는 개념으로 교육을 접근하면 아이마다 우리보다 좀 더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아이가 존재하기에 우리도 아이들에게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한 부분인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에서조차도 지금은 소통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전문적인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룹의 아이들이 야, 선생님이 나보다 더 모르네. 아무것도 몰라. 라고 하면서 선생님을 이제 무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도 선생님에게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기보다는 교실 내에 더 많은 정보, 그러니까 전문적인 정보를 가진 친구에게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주제, 그럼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이들이 그 스스로 정보를 잘 찾아내는 이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의 비중을 줄여나가거나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중은 줄이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켜주는 역할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여전히 우리가 맡은 과목의 지식을 잘 알려주려고 애쓰고 있지만 언제부턴가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미 학원에서 다 배우고 와서 학교 와서 시험 보고 그 성적만 확인받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기업에 이제 취업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학업 성취력이 높아서 채용을 했는데 막상 그 높은 학업 성취 역량만큼 뭘 실제로 잘 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에서는 진짜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초입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은 더 가속화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영역만 남을 것이고 앞으로는 인간의 고유 영역이 인간이 할 일이 될 것입니다. 즉 똑똑하고 스마트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지금 대체적으로 더 빠르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인간이 할 영역이라는 것은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그 무엇이거나 인공지능 자체를 관리하는 일, 그리고 산업 구조가 너무 전문화되고 혼자서는 더 이상 뭘 잘해낼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협업이 필요한 일. 그래서 결국 협업하고 공감하는 능력, 진짜로 잘할 수 있는 그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한 10가지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을 사회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핵심 역량에는 그 복합 문제 해결 능력에서부터 인지적 유형력까지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발표가 끝나면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그 역량 중심 수업을 설계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사의 역할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역량을 함양시켜주고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교사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왜 융합수업인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계속 말씀드려 온 것처럼 아이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 다양화되었고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의 중요성이 예전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요즘 아이들은 좋아서 뭘 하다가 만난 친구들하고 교류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나누고 함께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빨리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레이싱카하고 드론을 가지고 놀던 아이들이 만나서 서로 공유하면서 레이싱도 잘하게 되고 드론도 잘하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을 서로 같이 즐겁게 나누면서 전문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사는 혼자 수업을 하면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정보를 얻으려는 매력도는 점점 떨어지고 수업을 잘 들어야겠다는 목적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학업 동참률이 떨어지니까 교육이 안 되고 그래서 미래적으로 필요한 교육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멀티플레이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는 멀티플레이어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각자 우리의 영역만 고전적으로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협업을 하면 아이들이 교류하면서 전문성이 생겨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역량도 향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는 없지만
협업을 하면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협업이 신구 세대를 초월한 협업은 우리의 정보 습득 역량에도 상당한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이 서로 모여 경험을 공유해서 뭔가 풍요로워진 것처럼 우리도 각자 영역이 합쳐지면 우리의 경험치가 높아져서 학생들에게 복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풍요로운 수업을 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 와서는 시험 봐서 확인만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는 방법이 없고 그럼 학교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걸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보 검색 역량은 뛰어나서 업그레이드되고 문제가 있던 것들의 수정된 정보를 더 빨리 잘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검증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협업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끼리 자연스럽게 이런 서로의 오류를 검증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만 분야별 전문가가 모여서 서로 협업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도 서로 모여서 영역별로 협업해야 하는 시대라는 저는 이런 시대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같은 협업의 길이 현실적으로 볼 때 코끼리기보다는 가시밭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가 이런 융합 수업의 장점과 시대적 필요성을 잘 이해해서 함께 만들어 간다면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확인했듯이 그 엄청난 저력을 가진 선생님들이시기에 생각보다 빠르게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도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의미 있는 수업들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대별로 잘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해주고 개인별로 잘할 수 있는 것을 편안하게 공유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주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아이디어를 내고 정보를 공유한 선생님께서 손해를 보지 않는 시스템, 즉 그 선생님의 개인의 지적재산권과 고뇌의 흔적이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깔끔한 시스템과 깔끔한 분위기와 인정의 분위기 조성,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런 협업 수업이 잘 되면 앞으로는 그 개인이 조명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개인이 속한 팀이 조명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도 큰 문제는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팀이 성장하면서 다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지적 재산권을 그 팀에서 크게 침해하거나 지켜주지 않을 이유라던가 그런 일은 잘 생겨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인공지능 시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우리의 역할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잠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우리 현 교육 체제는 불행하게도 학원 선생님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도 계속 흘러가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인공지능 교사와 경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교사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교사가 학교에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넋놓고 있다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 보고 인공지능 시스템에 적응하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면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교사와 경쟁 아닌 경쟁을 해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역할이 뭔지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인공지능 교사를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공론화한 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교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금 방식의 교육이나 수업을 하면서 이야기하면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시켜 줄 수 있는 역할로 분명히 바뀌었을 때 그리고 그때 많은 교사가 동참해서 많은 조언과 고문 역할을 해낼 때 희한한 인공지능 교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인공지능 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이 시대 우리 교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것을 못 해내면
우리는 교실이나 지키면서 아이들은 각 개인별로 이어폰 끼고 이제 인공지능 교사에게 따로 배우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학교를 왜 나가야 되냐? 학교 안 나오겠다.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럼 선생님이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런 말이나 듣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야, 미래 교육을 하려면 더 많은 선생님이 필요하네, 모자라네,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의 역할은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융합 수업을 많이 하게 되면 무난하게 융합 수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노하우들을 경험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 부장이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융합 수업을 많이 한 선생님의 경험이 전문성과 구력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교사의 역할로 새롭게 조명받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사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다양한 이유로 소외되거나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쪽 학교에서는 분위기 좋아서 잘 지냈는데 학교를 옮겨서 어떤 학교에 옮겼는데 뭔가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소외되는 시기를 살게 된다거나 학교를 옮겼는데 그쪽 아이들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힘든 시기를 겪게 된다거나 또는 학부모의 마찰로 인해서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시기를 사는 그런 것을 접하게 될 때, 그런데 이때에도 만약에 우리 교사끼리의 협업 수업이 잘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이런 것들에 벗어나서 행복하게 우리가 교사 생활을 하게 되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 말씀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 교육의 완성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 변화의 속도에 대응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교육 체제의 구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도 지금부터 교사의 역할에 대한 마인드 전환과 세대를 초월한 협업을 통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 교사 주도의 인공지능 교사와의 행복한 공존의 시대가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 AI 융합교사 연구회는 선생님들과 사실 이런 일을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 올해 출발해서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유연하게 해나갈 수 있는 또 좋은 그런 시기인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도 세미나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된 것도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세미나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꼭 가입 신청을 해 주셔서 편안하고 부담 없이 그러나 의미 있는 이런 역할들을 좀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끝나고도 메일과 전화번호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광고였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협종 수업의 전문가로 날마다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김나영 선생님께서 계속 강의를 이어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음악극 수업의 이해를 발표한 신도중학교 교사 김나영입니다. 이 화면 공유가 꺼져야지 제 화면을 공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잠시만요. 네, 바로 제가 화면 공유 꺼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비대면 시대의 음악극을 통한 융합교육을 발표를 할 김나영입니다. 자, 원래 저는 학기 초부터 융합교육을 계획했었습니다. 융합교육이라기보다 원래 항상 음악극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올해 또 좋은 기회로 융합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코로나라는 처음 들어보는 전염병이 퍼지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사실 이 융합교육도 그렇고 음악극은 더더욱이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야지만 가능한 수업인데 엄청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방황을 했는데 언젠간 나오겠지 하면서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점점 아이들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3분의 1씩 이렇게 학교를 등교하니까 수업을 변경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원래 계획한 대로는 할 수 없겠다. 원래 저의 계획은 7월에 아이들이 이렇게 딱 무대에 서서 멋지게 공연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방역 문제로 취소를 하였고, 또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장기간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협력이 어려워지면서 등교를 하더라도 단체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다들 상황이 좋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상황이 좋아져서 뭘 좀 해봐야겠다 하면 다시 막 코로나가 막 이래서 그게 다시 계획을 변경하고, 그래서 코로나가 또 너무 심각하다 하고 온라인으로 딱 이렇게 열심히 해놓으면 또 갑자기 코로나가 1단계로 쭉 내려가면서 해서 그럼 할 수 있나 해서 또 변경하면 제가 1년 동안 이것을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결론은 영상제로 방향을 바꿨고, 사실 이게 융합교육 연수라서 이 뮤지컬 수업에 대해서, 이 뮤지컬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융합 수업의 관점에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였고 또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뮤지컬 넘버를 한 곡을 선정을 해서 이것을 융합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사회나 도덕 시간에 우리 동네의 문제를 아이들이 이해하고 토론한 후에 간단하게 대본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또 역사 시간이 생각보다 활용할 방법이 많은데요. 근현대사 주요 사건 등을 공부한 다음에 연대기로 정리하고 국어 시간에 대본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반이 그 박종찰 치사 사건을 배우고 그거를 대본으로 작성을 해서 뮤지컬을 한 반이 있었어요. 또한 국어 시간에는 교과서에 실린 시나리오를 변형해서 대본을 작성해서 개사를 할 수도 있고, 미술 시간에는 상상하는 것처럼 무대 배경을 제작하고, 가정 시간에는 무대 소품을 제작할 수 있고요. 체육 시간에는 안무를 제작하고, 또 음악 시간에는 노래를 배우고 극을 완성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활동한 것을 보면 우선 이 박종찰 치사 사건으로 뮤지컬을 만든 반의 수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에 사건을 이해하면서 영화 1987을 감상하면서 그 주요 사건을 통한 인물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역사 시간에 융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국어 시간에 이해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대본을 작성하고 개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바로 뮤지컬 넘버를 선정해 와라 이러면 아이들이 뮤지컬 넘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울리는 대본을 보고 우선 제가 몇 가지를 제시한 다음에 그 노래를 배우고 분석하는 활동을 하고 또 개사한 가사로 불러보면서 노래를 익히는 학습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무와 동선을 창작해서 그냥 안무를 짜봐 이러면 학생들이 사실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안무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뮤지컬 넘버에 어울리는 안무 창작이나 동선을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지금 2학년에 가정이나 미술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모두 음악 시간을 하였지만, 가정이나 미술 시간이 있다면 뮤지컬 활동에 필요한 소품을 제작하고 포스터를 제작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장면을 연출하고 동선, 음악, 의상, 배경을 준비해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뮤지컬 수업을 할 때 한 명 한 명의 그 역할이 중요한데, 이것은 우선 온라인 수업 때 다 아이들에게 받았고요. 예를 들면 이 학생을 보면 자기는 연출과 배우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거에 대한 소개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학생은 사실 이 학생은 춤을 막 잘 추진 않았는데 좀 자신감이 있어서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표현하고요.
이 학생은 연출을 희망하면서 본인이 중간에 옷을 갈아입고 안녕. 편집을 하면서 뭐 먹으러 연출하는 장면을 갈래? 뭐 넣었습니다. 먹으러 갈래? 그러면 학교 끝나고 하자. 다음으로 이제 스토리보드 작성을 하였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가사가 이게 개사를 한 거예요. 개사를 하고 컨셉을 잡아서 이건 모두 아이들이 작성한 것으로 또 그것이 화면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영상제니까 화면으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게 중간에 처음에 모델 예술로 하다, 또 영상제로 하다 바뀌어갖고 또 영상제도 학교에 등교했을 때만 촬영을 한다고 했다가 또 집에 있을 때도 촬영을 한다고 했다가 이게 엄청 많이 변해서 이게 중간에 수정을 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음악 시간엔 당연히 노래를 열심히 익혔죠. 아이들이 노래를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도록 MR 따로, 가사 따로, 또 AR 따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연습을 하도록 했고요. 또 이런 화면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영상들을 받아서 수업도 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은 구클에서 수업을 하다가 너무 괴로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거는 미술 시간이 있었으면 활용을 했을 만한 포스터 그리기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생각보다 뮤지컬 수업, 음악극 수업이 아이들의 의사결정의 연속인데 학생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수가 넉넉하게 확보돼야 할 것 같고요. 사실 교사 지도 없이 학생들에게 대본을 맡기면 정말 신기하게 한 학생이 30명이면 25명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써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연애 얘기예요. 근데 연애도 막 사랑해서 예쁘다가 아니라 정말 신기하게 학교에 엄청 잘 나가는 남학생과 학교에 변신을 하면 예쁜, 하지만 지금은 약간 따돌림을 당하는 우울한 여자아이와의 사랑 얘기, 이걸 써오더라고요. 제가 귀현이 소설을 읽고 자란 시대인데 요즘 아이들은 이 귀현이를 모를 텐데 약간 내용이 비슷해요. 아무튼 그거를 대부분 써오고 아니면 뭔가 왕따 학생의 복수 이야기 아니면 뭐 자살 아니면 오타가 났는데 살인 사건 등 약간 이런 대본을 많이 써오더라고요. 자유롭게 대본을 써봐 이러면. 그래서 평소 학생들이 관심 없는 분야의 대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국어 시간에 융합 수업을 할 때 그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음악극 수업은 안무 창작이나 소품 제작 등 창작 활동이 주인데 이 매 시간 이 토의를 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해요.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조율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과 연출 학생의 역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연출 학생이 너무 주장이 강하면 아이들이랑 싸우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요. 또 연출 학생이 또 주장이 너무 없으면 이게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연출 학생과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는 영상제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이게 무대 예술이고 영상 예술일 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를 학생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이 무대 예술, 영상 예술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대에서 아니면 영상에서 실현됐을 때 어떤 모습을 갖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대 예술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라던가 이렇게 장면이 바뀌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만약에 무대에서 하면 속마음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거라던가 아니면 장면 바뀌는 거는 정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암전을 했다 껐다 해야 하는데 이거는 관객들의 집중을 매우 떨어뜨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본을 쓸 때 이러한 장면을 많이 넣지 않고 굳이 장면 전환을 하지 않아도 무대 전환을 하지 않아도 이 장면을 바뀌는 법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교과 간 적절하게 융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 융합 수업은 생각보다 시수가 넉넉히 확보가 돼야 하는데 지금 교과 진도도 있고 또한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아닌 이상 시험에서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시험 준비도 있기 때문에 이 시수를 확보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갖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이렇게 융합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왠지 성적과는 거리가 먼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되게 중요도가 없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아이들이 또 심도 깊게 이 수업에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계획을 세우고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협업으로 만드는 정보의 구조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미 다 잘 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제가 했던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보의 구조화라는 것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목적에 맞게 정리 재배치해서 파악하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뭐 그림이나 도표 이런 다양한 형태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시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는 정보를 다루기 편하게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보의 구조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는데요. 이 구조화 작업을 이제 협업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구조화하는 방식으로는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 이제 예전에 종이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마인드맵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렇게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마인드 마이스터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 방식의 마인드맵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표나 차트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고,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를 섞어서 알기 쉽도록 전달한 인포그래픽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협업 도구로는 이제 우리 학교는 구글 G Suite를 쓰고 있는데, 이 구글에 있는 시스템이 다 클라우드 방식이어가지고 협업하기에 최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급에서 이렇게 수업에서 이 모둠별 학습 같은 거를 이렇게 할 때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나 시트, 뭐 문서를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 축제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그 수집한 자료를 이렇게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조화해 봐라. 이제 그거를 협업 방식으로 하는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하나 소개하면 아까 말했듯이 온라인 마인드맵 북인 마인드 마이스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마인드맵 그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는데,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마인드 마이스터는 이렇게 공유하고 협업하는 게 편리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각화하기에 유용한 온라인 디자인 툴들이 많이 있는데, 뭐 미니 캔버스나 캔바나 망고보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 협업하기에 편한 캔바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조화한다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학급 전체가 함께 할 수도 있고 모둠별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예로 보면은 이게 지금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캡처한 화면인데요. 여기 보면은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 버튼. 이 공유를 누르면 이렇게 사용자 공유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직접 사용자 모둠별로 할 때에는 여기다가 반 아이들의 6명씩 뭐 5명씩 한 모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면은 모둠 장이 모둠원을 여기다 모둠원의 이메일을 써서 초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할 때에는 링크 보기에서 이 링크를 복사해서 뭐 SNS나 이런 방에 올려주면은 전체가 들어와서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뷰어 모드가 아니라 반드시 편집자 모드로 해가지고 작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편집자 모드로 하고 같이 작업할 친구들을 모둠장에 초대해서 이렇게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친구들을 초대를 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 초대하게 되면 초대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위에 같이 작업하는 모둠원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 초대된 아이들이 같이 들어와서 슬라이드를 만들고 공동 작업을 하고, 의문점 같은 것들은 이렇게 채팅창에 채팅을 해서 채팅창에 어떤 게 좋을까 뭐 의논하면서 서로 협업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같이 오모둠이 한 예인데, 모둠원의 누구는 스페인 축제, 어디 독일 축제, 뭐 여러 가지 각각 차례로 자기가 맡은 거를 이렇게 차례로 쓰고, 자기가 조사한 주제에 대해서 모은 자료를 이렇게 구조화해서 나타내주고, 이렇게 각각 동시에 작업을 해서 이렇게 구조화로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같이 작업을 하니까 여러 친구들이 작업한 내용을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친구들이 조사한 여러 축제를 한눈에 보고 비교하면서 평가를 슬라이드 마지막 장에다가는 친구들의 그런 것을 보고 난 소감을 이렇게 정리해서 포스트잇으로 붙이는 식으로 해서 같이 평가도 해보고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평가하실 때에는 구조화가 잘 됐는가, 또 내용 뭐 이런 것들도 보아서 개별로 평가도 가능하고 모둠별 전체 평가도 가능한 이런 협업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마인드맵으로 이제 그 협업하는 건데, 이 마인드마이스터도 구글 계정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할 때에는 마인드마이스터에서 교육용 계정이 무료로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용 그 유료 계정을 무료로 쓸 수 있어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한 두어 달 지나니까 그게 유료가 유료가 다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만약에 모둠별로 무슨 여행 계획을 짜게 한다 그러면 이제 주제를 가운데 쓰고 모둠원들이 나는 관광 파트, 숙박 파트, 교통 파트, 뭐 기타 준비 파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로 동시에 모여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한 공간 안에서 작업하면서 구조화할 수 있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마인드마이스터의 장점이 여기 밑에 보면은 공유 설정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구글 다른 문서나 뭐 프레젠테이션처럼 공유 방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하고자 하는 친구들의 이메일을 적어주면 이제 역시 편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수정해서 이메일로 초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초대가 되어가지고 협업자들이 나타나면 여기는 이제 초대한 친구 그 아이콘이 보이죠. 그래서 동시에 마인드맵을 모둠원들이 전체가 들어와서 구성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자기가 만든 것들은 이 프레젠테이션 자동 생성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만든 것들이 프레젠테이션이 돼가지고 슬라이드로 다 나오고 순서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하면 슬라이드 쇼로도 되고, 또 내보내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유료여가지고 다시
다시 유료화 돼가지고는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다운로드까지는 안 되고 이렇게 슬라이드로 쇼하는 것까지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무료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내보내게 하려면 이렇게 캡처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모여서 이런 텍스트로 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도구들은 쓸 수 있고 협업은 가능해서 사용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 간의 협업에 있어서 의사소통 같은 게 잘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마인드맵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에서는 국어 선생님이 내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이다. 뭐 음악 선생님이 나는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 간의 융합 수업을 위한 이런 생각을 모으거나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시각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도구인데, 아까 망고보드나 뭐 미리 캔버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미 쓰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캔바는 이제 클라우드 방식의 그래픽 웹 디자인 사이트로서 다양한 템플릿이나 디자인 요소, 뭐 여러 가지 사진, 텍스트, 이미지, 그래픽, 영상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드래그 앤 드롭만 하면은 전문가처럼 이렇게 멋지게 작품을, 결과물을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동 저장되고 다양한 포맷으로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공동 작업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교육용 여기 프로 계정이 있는데 교육용 계정을 갖게 되면은 이 프로 계정을 무료로 쓸 수가 있는데 이 프리도 여러 가지 쓰는 거 뭐 이렇게 혜택 뭐 8,000개 이상의 템플릿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십만 개 뭐 이렇게 사진과 그래픽이 있다고 하지만 필요한 것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뭐 유료 아이템이다 뭐 이런 게 좀 제한이 많이 있는데 이 교육용 계정을 얻어 놓으면은 아주 마음대로 편하게 많은 자료들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권혁천 선생님께서 이미 교사 등록을 해놔가지고 편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교사 등록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일단 구글 계정으로 선생님들이 로그인을 합니다. 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한다고 해서 교사 인증이 되는 건 아니고 구글 계정으로 해야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 교사 계정으로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면 회원 가입을 하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로그인하고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로그인하고 이렇게 자기 계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가격 정책을 다시 한번 보면은 위에 상단 왼쪽에 있는 가격 정책을 보면은 뭐 이렇게 프로 이렇게 있는 그 윗면에 캔바는 학교와 비영리 조직에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쭉 내려가 보면은 학생이나 교사에게 특별히 뭐 혜택이 있나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격 요건 알아보기 여기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교육용 무료 등록하기 폼이 나오는데 여기에 몇 가지를 입력을 하고 뭐 이렇게 메일을 보내서 확인 인증을 받으면 교사로서 교육용 캔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는 그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학사모가 써진 이런 수업 같은 거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용 그 계정이 됐기 때문에 제 이름 옆에 아이콘 옆에 계정 표시 아이콘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있고 내가 만든 수업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교사 계정 아이콘을 누르면
여기 밑에 계정 설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계정 설정. 계정 설정을 누르면 계정, 청구 및 수업 이런 게 있는데 이 청구 및 수업을 누르면 여기 밑에 청구 및 수업을 누르면 밑에 새 수업 만들기가 있습니다. 새 클래스 만들기. 그래서 이 새 클래스를 만들면 이렇게 자기 계정에 수업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점점점이나 옆에를 자기가 이번에 만든 수업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펜이 나올 때 여기를 이렇게 고쳐서 사기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고치면 이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수업이 만들어지면은 쭉 수업이 만들어지면은 여기 밑에 그 중에 이게 사람들이라는 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학급 학생들을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임 선생님을 초대하세요. 여기 링크를 만들면 링크를 누르면 이 링크를 복사해 가지고 클래스룸 같은데 해서 붙여 넣어 가지고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오게 해도 되고 예, 구글 클래스룸 가져오기 이 버튼을 누르면 네, 클래스룸 여기에 이제 클래스룸을 선택하게 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룸 강좌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번에 요 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요 반 친구들을 초대해야 되겠다.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제 그 반에 등록된 아이들이 보이게 되면 여기 초대장 누르기를 누르면 아이들에게 초대장이 보내지면서 얘들은 이제 교육용 계정을 무료로 똑같이 선생님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된 아이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학급 과제 하면은 선생님이 내준 이런 과제를 시각화한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는 이런 결과물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룸에서 관리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가 만든 그 학급이 여러 개의 경우에는 이 정보 계정 옆에 아이콘을 누르면 자기가 만든 학급을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캔바 사용법을 잠깐 보면은 이미 템플릿 같은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카드 뉴스 형식으로 한번 시각화를 해보게 하려고 한다면 요즘에 카드 뉴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카드 뉴스라는 것은 요즘에 이제 사용 환경이 모바일 환경에 맞춰서 글씨가 작거나 그러면 안 보이기 때문에 짧은 글과 이미지 위주로 만든 콘텐츠들을 카드 뉴스라고 하는데 이런 효과적인 카드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간결하게, 적절하게 이미지 해서 이제 그런 예로 이런 것들이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런 식으로 카드 뉴스를 시각화할 수가 있는데 캔바에서 하는 방법을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카드 뉴스 템플릿에 이게 많이 템플릿이 있으니까 템플릿을 하나 고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고르는데 하나를 고르면 이쪽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나타난 것들은 전부 다 뭐 그룹을 해제한다든지 해서 하나씩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20가지 딸기 레시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눌러서 이게 적절하게 자기의 주제에 맞게끔 고치고 심도중이나 이렇게 고치고 또 뭐 배경도 바꿀 수 있고 또 적절한 아이템 이미지도 고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글씨도 텍스트에서 해서 원하는 글씨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이제 특히 요소 부분에는 뭐 그라데이션, 프레임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원하는 걸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동영상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프레임 요소 속의 프레임에 핸드폰 프레임을 갖다 놓고 동영상에서 원하는 뭐 운동 생활에 관련된 운동하는 템플릿을 하나 갖고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 템플릿에 집어넣기만 하면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핸드폰 안에서 비디오가 동작하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원하는 카드 뉴스를 스토리 방식으로 몇 개를 만들어서 마음에 든다면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또 같이 공유할 수가 있는데 공유하는 방법 여기 공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카드 뉴스도 친구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공유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메일로 초대를 해가지고 권한을 편집용으로 해서 하면은 공동으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함께
작업할 수도 있고, 또 이 만든 것들을 다양한 뭐 JPG나 PDF, 뭐 이렇게 동영상, 이 동영상이 들어가면은 MP4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자기 저장 장치에 이렇게 딱 이미지로 저장된 게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불러서 뭐 파워포인트에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조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용 이런 게 어려우면은 미리 캠퍼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 미리 캔버스도 그 인터페이스 환경이 거의 캔바랑 유사합니다. 이렇게 골라가지고 원하는 템플릿을 골라서 조금만 수정하면은 근사하게 그런 시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연수 너무 잘 준비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연결해서 현주 선생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선생님 공유 꺼졌나요, 선생님? 꺼졌어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여유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세연 선생님과 함께 그 자유학기 수업 음악으로 하나 되는 신도인 수업에서 수학과 음악 용합 수업을 실제로 수업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시민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으로 김세연 선생님께서 세계 음악을 주제로 한 자유학기 수업을 하는 도중에 5차시 수학과 음악에 관련된 융합 수업입니다. 그래서 음악과 수업을 융합하기 위해서 먼저 음고의 원리를 수학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먼저 가르친 다음에 그 원리를 이해해서 악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간단한 곡을 그 악기를 이용하여서 연주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음악과 수학의 관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알렸었는데요. 피타고라스가 대장간을 지나다가 이제 똥땅똥땅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음정을 찾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음악과 수학 사이의 관계를 학생들에게 먼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이제 대장간을 지나다니다가 들은 소리는 이 진동수와 연관이 깊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음정과 진동수 그리고 음정과 현의 길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의 현을 먼저 튕겨내었을 때 음을 도라고 하면 여기에서 현의 길이가 1이었으면 진동수는 현의 길이가 그냥 도가 1이었으면 높은 도는 현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진동수는 원래 도가 1이었으면 높은 도가 되면 진동수는 2배가 돼요. 그러면 이 현의 길이와 진동수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수학에서 먼저 정비례, 반비례를 배웠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음정과 진동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했었는데 혹시 학습지 보이시나요? 학습지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유를 다시 해야겠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그 PPT로 수업을 했던 학습지가 나와 있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1학기 때 정비례와 반비례 그리고 수화연산 부분에서 거듭 제곱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것을 개념을 다시 되짚어 줬었는데, 원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었었잖아요. 이게 온라인 수업 때문인지 아니면은 아이들이 조금 배운 지 시간이 지나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비례, 반비례부터 이렇게 복습을 하는데 좀 잘 기억을 하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비례 같은 경우에는 x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관계가 있으면 이 둘 x와 y 사이, y는 정비례한다. 그 다음에 두양 x와 y에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변하는 관계가 있으면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되짚어줬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피타고라스 음계를 직접 계산하는 부분이 나와서 거듭제곱을 복습하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할 때는 곱하는 수와 곱하는 횟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법을 다시 되짚었었고요. 그 다음에 현의 길이와 진동수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현의 길이와 진동수는 아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현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진동수는 2분의 1배가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현의 길이가 길어지면 음정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현의 길이가 길어지면 음정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현의 길이가 짧아지면 음정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현의 길이와 이러한 음정 사이의 관계를 이제 숫자로 나타내기 시작하는데요. 도에 의미되는 현의 길이를 1이라고 했을 때 높은 도는 현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솔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밑에서 피타고라스 음계를 학생들이 직접 계산해 보게 하였는데요. 먼저 현의 길이를 도라고 했을 때 높은 도는 위에서 2분의 1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솔은 3분의 2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몇 번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직접 계산해 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솔에서 먼저 4개 올라가면 여기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가 돼서 9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그냥 거듭제곱을 나타내기 어려워가지고 9분의 4라고 썼었는데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3의 제곱 분의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서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내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데에서 그 다음에 낮은 데로 이렇게 가면은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9분의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이 현의 길이를 음계에 맞게 계산을 해보도록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처음에는 어려워했었는데 이 예시를 조금 보여주고 나니까 금세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학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가 음악에서 찾은 그 원리를 설명하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현의 길이를 모두 계산한 다음에 빨대피리에서 이제 어떤 길이로 잘라야 하는지 준 다음에 다시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의 길이가 이제 짧아질수록 음정이 높아지기 때문에 빨대의 길이를 이용해서 음정이 다 다른 피리를 만들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길이로 아까 학생들이 이제 직접 계산했던 것을 바탕으로 길이를 주어지고 그 다음에 빨대피리를 만들게 했었는데요. 그냥 빨대피리를 이렇게 길이를 주고 학생들한테 빨대피리를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보다 아까 배웠었던 정비례, 반비례, 그 다음에 거듭제곱의 개념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피타고라스 음계를 계산을 하고 빨대피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들었던 수업을 가지고 간단한 곡을 연주를 하는 것까지 해서 수업을 마쳤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감사합니다. 되게 유용한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수연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혹시 PPT 화면 보이실까요? 잠시만요. 잘 보입니다. 네네네. 이번에는 수학 원리 중에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음악에서도 이런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음악을 작곡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을 서로 융합을 해서 한번 수업을 하려고 구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학습 목표를 먼저 피보나치 수열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황금 비율에 유의하면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으로 감상 수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업의 도입부에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수열, 그러니까 황금 비율에 관련된 그런 물체들이나 어떤 개념, 정의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사진으로 보여줌으로써 조금은 황금 비율 아니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면은 되게 낯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임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플사의 로고도 사실은 황금 비율과 관련이 있고 이런 황금 비율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 달팽이 소라 모양이 있는데요. 이것도 황금 비율이고, 네, 아까 봤던 그 신용카드도 황금 비율에 수렴하는 비율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도입부에 사진을 제시를 하면서 아이들의 흥미를 좀 높이고 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아이들에게 먼저 제시를 하려고 해요. 피보나치 수열이 무엇이냐 하면 처음 두 항을 1과 1로 먼저 정한 다음에요. 그 다음 항부터는 바로 앞에 두 항을 더해 만드는 수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를 1, 1로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찾아보니까 0, 1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1, 1을 더하면 2니까 이제 2가 되고 이제 1이랑 2를 또 더하면 3이 되니까 3. 그다음에 2랑 3을 또 더하면 5가 되니까 5가 뒤에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두 항을 더한 그 숫자가 다음에 오는 이런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칙 자체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많이 어렵지는 않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학 전공하지 않아서 우선 저는 이 정도 깊이까지만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면 중학생들도 이해하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은 뭐 3대5, 2대3 이렇게 계속 가는데 이게 이제 한번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1대 1.618에 많이 이렇게 수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을 나타내는 게 이 파이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삶에 녹아있는 황금 비율이라고 해서 자연에서도 많이 자연에 있는 그 생태계 식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황금 비율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기업의 로고나 모나리자의 얼굴, 그리고 특히 이제 음악 수업이니까 음악 수업의 절정 부분, 클라이막스는 모두 황금 비율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음악을 감상을 하면서 황금 비율을 찾아볼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 먼저 피아노 건반에서 한번 찾아보고요. 두 번째로 쇼팽의 전주곡에서 황금 비율을 찾고 그 다음에 바르톡이라고 이렇게 현대 작곡가인데 황금 비율을 쓴 대표적인 작곡가예요. 그 작곡가의 곡을 감상을 하면서 황금 비율을 찾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피아노 건반을 보시면요. 제가 유튜브 YTN에서 그 뉴스에서 있는 거를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먼저 피아노 건반을 보면은 검은 건반이 이제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검은 건반이 옆에 3개가 있어요. 이 한 옥타브 내에 있는 검은 건반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흰 건반을 보시면 도레미까지 해서 흰 건반이 3개, 파솔라시도 해가지고 흰 건반이 5개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흰 건반도 더하면은 한 옥타브 내에서 8개예요. 그래서 이 수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더니 네,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공부를 하면서 이런 또 원리가 있었구나라고 새로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거를 애들이 이제 피아노 건반 같은 경우는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물을 이용해서 원리를 찾아내는 게 아이들에게 좀 뭔가 낯선 개념이 아니라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쇼팽의 전주곡을 들으면서 황금 비율을 찾아보는 건데요. 먼저 그냥 음악만 들으면 잘 모르니까 악보도 같이 보면서 음악도 같이 들으면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한번 들려주고 잘 못 찾으면 제가 이제 이 지점에서 한번 무슨 변화가 있을 건데 한번 들어봐 하고 또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또 이렇게 조건을 계속 주면서 아이들이 그 황금 비율에 유의하면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로 이렇게 바르톡의 음악인데요. 요거는 제가 참고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지금 바르톡 같은 경우는 그 황금 비율의 수열인 뭐 2, 3, 5, 8, 13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음정이 아닌 박자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음표들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1로 써 있는 게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나로 써 있는데 그 다음에는 박자가 2개로 나뉘어서 2, 그 다음에 이번엔 3개로 나뉘어서 3, 5개로 나눠서 5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바르톡은 음표들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황금 비율을 나타낸 그런 작곡가인데요. 이런 것들을 같이 악보를 보면서 또 음악을 같이 감상하면 황금 비율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학습지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피보나치 수열을 직접 한번 써볼까 하면서 이렇게 써보는 활동도 구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악보를 보고 피보나치 수열이 뭐 2, 3, 5, 8 가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 절정이 들어갈 것인지 한번 예측해서 찾아보는 학습 활동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힌트가 총 8마디이니까요. 수열을 생각해보면 8 전에 오는 숫자가 5예요. 그래서 그러면 황금 그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이 5대 8이니까 클라이막스는 아마 다 5마디쯤에 들어갈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비슷한 예제를 내주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성님하고 옛날에 교환학습 공동체에서 했던 그 내용이긴 한데요. 이것도 수학 교과와 관련이 있어서 같이 가져왔습니다. 아놀드 쉔베르크의 12연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 1의 수열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12음 기법, 그러니까 옥타본의 모든 12음을 임의대로 작곡가 마음대로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작곡가 마음대로. 그래서 그거를 막 그냥 그대로 썼다가 뒤집었다가 거꾸로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음악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이제 수학의 수열 개념과 관련이 있어서 한번 같이 수업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음표들 위에 이렇게 1, 2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1, 2 이게 있죠. 이거는 이제 쉔베르크가 정한 이 음계의 번호예요.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는 이 음이 와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음이 와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음이 와야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음을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수학 수업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뒤에가 조금 있긴 한데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됐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오늘 수업은 제가 준비한 연수는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혁천 선생님이 연수 참여하셨는데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나 논의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너무 늦어서 조금 네. 늦게 예상 시간보다 늦었는데 어쨌든 오늘 발표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많이 연구하셔서 또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